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18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형법에 의거 범죄와 형벌이 있습니다. 범죄는 법률로 정해진 공권력 동에서라도 금지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형벌은 공권력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거는 형벌의 본질에 대한 입장이죠. 자, 옛날에는 범죄에 대한 응보라고 봤어요. 응보라는 거는 보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겠으면 넌 눈을 다치고, 이를 뽑았으면 너도 이를 뽑히겠다라는 게 옛날에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었죠. 근데 지금은 범죄자의 교화가 오히려 그 주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 때렸을 때 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다쳐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 재사회화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 이게 현대 형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보와 교화가 함께 조화된 게 현대 형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형 법정주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형 법정주의는 제형 법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죄, 어떤 게 죄냐? 그 다음에 형은 얼마만큼이냐?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법으로 정하여져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생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구체적 원리로는 첫 번째,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두 번째, 형법 불소급의 원칙. 세 번째,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 네 번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세요. 불효자식을 처벌한다. 물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불효자식이 어떤 기준인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딱 봐서 부모한테 못하면은 넌 불효자식이고 처벌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불효자식이라는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불효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불효자식을 막 때리고 예를 들어 뭐 곤장을 때리고 매를 때렸다 쳐도 현대 형법에서는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인데요. 자, 시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201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절도죄 처벌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12년 12월 31일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때 잡힌 게 12년이래. 2010년 2009년이어야 되겠네요. 2010년 1월 3일에 잡힌 거예요. 자, 보시죠. 형법 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라고 써 있잖아요. 자, 행위 당시는 어때요? 절도죄라는 게 없었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절도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잡혔을 때는 절도죄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 행위 당시에는 이 절도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형법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아까 봤었죠? 자, 불효자식. 자, 예를 들어서 불효자식은 사형 뭐 이런 죄가 만들어졌어요. 했을 때, 자, 불효자식이라는 게 도대체 효가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 뭐 아버지가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10만 원 안 빌려줘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확한 기준도 없이
불효자식이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명확하지가 않다고 해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됩니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불효자식이라는 게. 그럼 이거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아무리 양보해가지고 불효자식이라는 그 주체에 대해서 뭔가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과연 불효자식을 무조건 사형시켜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한테 10만 원 안 줬다고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적정성에도 어긋난다. 아버지한테 돈을 안 빌려주거나 그랬으면은 그냥 혼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꾸중을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장발장이랑 비슷한 거죠. 빵 하나 훔쳤다고 그 몇 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된 법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가져와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여기서는 특징이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형법 중에 공문서 위조죄라고 있어요. 공문서 위조. 이거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이 공문서 위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인데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떤 은행원이 여기서 그 지방세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걸 만들었겠죠. 했는데 이 은행원이 이걸 고친 거예요. 위조가 되죠. 바뀌었잖아요, 주체가. 그러면 위조예요. 위조인데 과연 이 당시에 이거를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은행원은, 자, 이 지방세 업무라는 거는 원래는 공무원의 업무죠. 공무원의 업무인데 공무원이 위임한 거예요. 너 은행원 너한테 이것 좀 대신 해줘라고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이 은행원을 공무원으로 쳐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걸 은행원을 공무원으로 쳐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죠. 검사 기소를 한 거죠.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결은 뭐냐? 은행원은 은행일 뿐이지 공무원이 어떤 일을 부탁했다고 해서 은행원이 공무원으로 될 수 없다. 왜 다른 거를 유사한 거라, 이게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공무원으로 환원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공문서 위조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보시죠. 유사하죠? 이렇게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하지만 이런 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공무원이 맡긴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준하여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유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199쪽입니다. 제형 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보시죠. 자, 오늘날 제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이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 보시죠.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의 유형 보시죠. 절도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도죄입니다. 자,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이거를 다 충족해야 구성요건이 해당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타인,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 아닌 재물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한정이 됩니다. 누가 봐도 재물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취 의미에서도 그 사전적 의미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함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언어의 명확성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 개의 요건을 다 갖추면은 해당성이
있는 거예요. 해당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위법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이건 나쁜 짓이니까, 나쁜 짓을 네가 했으니까 너는 위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에 위법성을 보시면은 그 옆에 박스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가 있는데, 자, 이런 걸 보고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면은 위법해요. 무조건 위법해요. 근데 이 위법성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어디 보면은 뭐 뉴스는 잘 안 나오지만 어디 소설이나 만화 이런 데 보면은 뭐 드라마 보면은 난 정당방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주로 나오는 게 폭행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때리면은 폭행죄가 성립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위법하죠. 사람을 때렸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이 막 덩치가 이렇게 크고 칼도 들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나는 도망가기 위해 한 대 때리고 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람을 때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하지만 당시 상황이 어때요?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큰 사람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 보니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있는 건데 이 5가지를 살펴보죠. 자,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 4가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당행위 읽어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개를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의의가 있어요. 정당방위를 보시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겁니다. 방위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어 목적이죠.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위험하니까 얼른 때리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훅 때리고 팍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성립될 수 있겠죠.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정당방위는요, 상대방이 위법한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길거리 주로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길거리를 가는데 개가 이렇게 맹견이라고 하죠. 엄청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다 남의 집에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주거침입죄가 되죠. 한데 어떻게 돼요? 현재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개라는 거는 누가 위법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긴급피난입니다. 그 다음에 자구행위는 뭐냐면은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청구권 실행 불능 또는 곤란을 피하게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빚을 한 2억 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야반도주라고 하죠. 이렇게 막 짐을 싸고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도망가면 안 되라고 딱 잡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구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불법 체포잖아요. 사인이 하지만 이런 거는 자구행위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가 스포츠 경기죠. 복싱을 예를 들게요. 복싱이랑 경기는 서로 간에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맞다 보면 당연히 상처가 생기죠. 근데 그 상처가 생기면은 당연히 폭행이 성립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는 뭐냐? 서로 양방이 나를 때려도 좋다는 사전에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입니다. 자, 위법성도 인정된다면은 그 다음에도 책임이 인정이 돼야 돼요. 자, 보시면은 위법행위를 판단하여 구분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조각 사유하고 책임 강경 사유가 있는데요. 자, 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이 있습니다. 책임 조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 이거는 그냥 어린 사람이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14세 미만 13세인데
엄청 똑똑해요. 막 대학도 가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14세 미만, 그리고 심신상실, 그리고 책임 강경은 심신미약인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드는 예로 심신미약으로 이제 술에 취한 경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안 되죠. 술에 취했다고 하면 너는 왜 술 취하면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해왔으면서 왜 지금 괜히 일부러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의 힘들고요. 주로 인정되는 거는 이제 정신박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심신미약이 인정되고요. 심신상실은 뭐냐? 이건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막 태어난 애가 뭐 짚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사람에 맞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나 가능한 거지, 심신상실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임까지 다 모두가 인정되면은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습니다. 형벌을 먼저 보시죠. 형벌. 범죄인의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 형벌이라는 건요, 옛날부터 그 가해자한테 뭔가 하나를 뺏어가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일 뭐 재산권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신체를 빼앗아간 거죠. 신체의 일부를. 또 아니면 감금해가지고 자유를 빼앗아가든지. 근데 지금은 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벌금형 같은 게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형벌의 종류는 뭐가 있냐? 사형, 자유형인 징역형, 금고, 명예형, 재산형이 있는데, 징역과 금고의 다른 점은, 금고는 원래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노역을 하거든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시간당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금고는 그런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금고는 막 정치범이나 뭔가 사상범 이런 데한테 많이 부과됐었죠. 그다음 명예형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재산형은 벌금 가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완처분입니다. 범죄자의 사회 복구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인데요. 형벌만 해석했더니 그 형벌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교도소도 포화가 되고, 또 문제점은 형벌을 받을 때 그 징역은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럼 진짜 경미한 사람들은 1개월도 가단 말이에요. 1개월 가면은 무슨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가면 이제 오래 있는 장기수들한테 뭔가 더 나쁜 것을 배워갖고 나온다거나, 교화가 안 된다는 거죠. 형벌의 목적은 교화인데, 그래서 그 교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보완처분입니다. 보시면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자, 치료감호는 뭐 알코올 이런 거, 마약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거고요. 보호관찰은 주로 소년범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이제 성범죄자들 많이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형사 절차의 이해를 보시죠. 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수사를 보시면, 수사 절차를 보시죠. 수사를 보기 전, 수사는 수사 절차 똑같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수사 개시를 합니다. 하고 수사, 그렇지? 이런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서 검찰 송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경찰이죠. 주체가 되는 겁니다. 조사하는데. 자, 그 다음에 수사를 개시하잖아요. 수사를 개시했는데, 수사 개시 전에 이런 걸 보고 용의자라고 하죠. 당시에는 용의자 단계죠. 그 다음에 수사를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 송치돼가지고 기소 불기소가 결정되면은, 기소됐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수사 개시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사돼서 검사 송치하고 기소, 불기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보시죠. 자,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묵비권이라고 하죠. 뭐 당신 그 수사를 받으러 가면은 경찰이 물어봐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라고 하면은 대답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면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보시죠. 체포 구속된 피의자입니다. 이 단계에서만 구속 적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되면은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시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 형사 보상 청구.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불기소가 되거나 나중에 이제 기소라는 거는 재판이거든요. 재판으로 넘겨진 다음에 무죄가 됐을 경우에 형사 보상 청구. 난 억울하게 당신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내 생업도 종사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고생했다.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게 형사보상 청구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는 거. 자, 범죄란 무엇인가 보시죠. 노트입니다.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형 법정주의는 왜 필요한가? 이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발찌의 그 밑에 내용 보시죠. 전자발찌는 상습적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범죄 충동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새로 발견되는 제도들은 전부 다 예방과 교화라는 목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져요. 자, 형사재판 보시죠. 먼저 기소가 되죠. 그 다음에 법원 구성되고요. 재판. 논거하고 반박은 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고. 심증 형성을 일부러 생략했는데요. 이 과정을 보시면은 기소를 해요. 기소라는 거는 검사가 여기서 선택권이 있거든요. 검사가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기소를 하는 거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불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거는 재판을 넘기는 거고요. 기소에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약식 명령도 있고 그냥 정식 재판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 넘겼을 때 벌금형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정식 재판은 이제 징역형을 구형할 것들이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관용이 좀 있었는데 벌금형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 수감명령에 이런 게 붙거든요. 근데 이게 그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성범죄 같은 건데 벌금이 나올 만한 사건도 다 어쨌든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기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 구성이라는 거는 이게 한 명이 재판할 것인지, 법관 3명이 재판할 것인지, 어디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 시작하게 되면은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해가지고요. 피고인이 이 범죄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했을 때 이제 검찰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수사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왜 이 범죄를 저지른 게 정확하다는 거를 이렇게 밝히죠.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변호인은 아니다, 그거는 이런 데서 잘못됐고, 이런 거를 반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증 형성이 완료가 되면은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 재판 절차상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똑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요. 자, 달리 구속 적부 심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딱 피의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피의자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부 다 보석 청구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권리보호 제도로는 보석 제도와 형사 보상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다 끝나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돼요.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형의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유죄만 살펴보면 되겠죠. 무죄는 그냥 풀려나는 거니까 무죄 나온 다음엔 이제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유죄가 선고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집유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있습니다. 선유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선고유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많이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듣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실형은 말 그대로 뭐 징역형이든 징역형 같은 걸 받는 거죠. 받는 거고, 집행유예는 뭐냐면요. 이 징역형이 만약에 1년이에요. 1년짜리인데 이 사람이 괜히 가둬서 그럴 바에는 좀 사회생활을 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게 더 낫다라고 했을 때 징역형 1년으로 하되 형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거는 이 형의 집행을 몇 년간 네가 성실하게 살면은 없애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죠. 이걸 받으면은. 벌금형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벌금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징역을 살아요. 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옛날에는 1일당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일당 10만 원으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 이걸 더 선호를 하죠. 집행유예를.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네가 그 피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 선고유예는요. 너무 경미한 경우. 너무 경미한 경우에 선고유예가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예를 들게요. 분유 하나를 훔쳤어요. 어쨌든 절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집이 가난하고 그 자녀들이 굶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절도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가해자 마트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 내줄게 하면서 돈을 내주고 이렇게 합의를 다 봐줘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한테는 굳이 이 사람을 형을 내릴 필요가 있는가? 형 선고 자체, 그러니까 그 형 판결 자체를 유예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면책시키자. 이런 내용의 선고유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무죄 선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고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유죄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보통 1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소죠. 항소를 하게 되면은 2심이 되죠. 그 다음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심이 됩니다.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죠. 이거 하고 이거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건 팁인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2심과 3심에서 뒤집히기 좀 굉장히 힘들죠. 다른 엄청난 증거가 나와야 많이 뒤집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1심에서 모든 걸 쏟아 붓기를 좀 이렇게 추천합니다. 1심에 모든 걸 쏟아 붓기를. 자, 그 다음 형의 집행입니다.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이런 거 가끔 보시죠. 뉴스에서 뭐 가석방 됐다. 굉장히 착하게 거기서 흥슬하게 행동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풀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교화가 됐다. 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고요. 가석방이잖아요. 가짜 석방이에요. 만약에 나가서 사고 치면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게 뭐 어디지?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김래원이 가석방이 돼요. 그래서 사고를 그렇게 안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결 심판과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자, 즉결 심판. 가벼운 범죄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형벌 관련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주로 그런 거죠. 음주운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딱지 끊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은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똑같은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세워서 니네들의 입장을 다 수령하겠다라는 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참여재판은 다른 미국을 보시면요, 배심원이 판결을 한 대로 판결을 해요, 판사는. 근데 우리나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법 제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배심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재판관이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배심원이 내린 결정을 뒤엎을 판단을 하고 싶으면은 그게 합당한 이유를 써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 합당한 이유를 써내기 힘들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의미를 보시죠.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관하여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담당 재판장과 토의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그 일정한 제한이 있겠죠. 배심원 판결의 효력은요, 재판부의 권고의 효력만 있어요. 권고입니다. 근데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보통은 다 배심원 말대로 따라가죠. 자,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형사보상입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어요. 범죄로 인해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가난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고요. 그 각 검찰청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거를 받는 것이 강도랑 강간 이런 강력범죄들 있죠. 이런 쪽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입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죄나 불기소 처벌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청구가 있고요. 명예회복제도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무죄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거를 명예회복제도인데요. 이거는 보통 그 재판장이 권유할 때도 있어요. 그 재판관에서 이 무죄 판결을 올려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행위나 배임, 재물손괴의 사건이다. 보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서 오늘날의 상소제도와 조선시대의 상소제도 차이점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06페이지에 구속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저 밑에 읽어보시면은 손해 발생의 원인이 잘못된 권권력 행사이어야 하므로 기소 유예 등 피의자의 잘못이 있으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보상 제대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폭행은요, 합의를 하면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돼요. 없음. 이거는 이제 검사 단계에서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없어지는, 이 사람이 폭행을 한 사람이 이제 막 계속 돌아다니기보다는 도망다니는 거예요. 죽어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체포당하거든요.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것은 그냥 봐준 거지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는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번. 다음 사례의 미출치인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이 난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보이는 특약이 있는데 그 약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가 최근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사는 엄청난 약값을 요구했다. 가난한 그 여인의 남편은 백방을 했었지만 약값의 반밖에 구하지 못해서 그 약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다음날 밤 침입해가지고 약을 훔쳤다. 이런 거죠. 자, 기억. 저작권으로 보낸다. 맞죠?
자기 약사가 만든 거니까. 2번 기억은 재사건으로 보호되지 잘못했습니다. 기억은 저작권이 아니죠. 이건 특허권 같은 게 되겠죠. 저작권은 그 출판물에 대한 거죠. 2번 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니고 보호되죠. 다음에 3번 니은은 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 전혀 관계없죠. 법과 도덕은 별개고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긴 하죠.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번 위법성 조구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위법성하고 책임 면에서 좀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다음은 나치 시대의 형법 중 일부이다. 이 조항이 위반하고 있는 제형 법정주의 원칙은 제2조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 또는 형법의 기본 원칙과 건전한 민족 감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건전한 민족 감정이 도대체 뭐지요? 알 수 없죠? 그러면 명화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태훈이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태훈이 나왔죠? 10살입니다. 형사 미성년자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신을 물려고 쫓아오는 개를 피하려고 구멍가게로 뛰어들다 진열장 유리를 깼다.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를 피하려고 한 걸로 긴급 피난이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냥 유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자, 5번 형사 재판 절차에서 보장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른 것은. 자,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 절차는 피고인이고요. 자, 기억, 진술 거부권 인정되죠. 니은, 미란다 원칙은 체포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전이죠. 그 다음에 디귿,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되고요.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인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죠. 미음, 변호인 도움 관할 권리 인정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글에 제시된 제도의 시행 목적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판사는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을 명할 수 있다. 구속적부 심사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답 5번 형사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210쪽입니다. 7번 다음은 형사소송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수사, 그 다음에 공판, 다음에 집행입니다. 자, 수사. 기억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는 절차이다. 맞죠? 자, 수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공판 넘어가는 겁니다. 니은, 구속된 피고인은 기억 이후에는 언제든지 구속적부 심사 안 되죠? 넘어가는 순간부터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 심은 안 됩니다. 디귿, 가석방은 니은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집행 단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가석방은. 자, 다음에 리얼. 니은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상소할 수 있다. 맞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빼먹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상소라는 거는 1심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2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1심의 주체는 검사하고 그 피고인입니다. 근데 1심에서 경과가 검사가 재판을 다 끝나면 구형을 해요. 피고인에게 뭐 징역 1년을 구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3개월에 징역 3월에 집유 1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했을 때는 피고인은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징역 3월에 집유 1년이 나오냐라고 억울해할 수 있는 거고요. 검사도 나는 이 피고인이 유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실형인 1년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느냐라고 하면서 둘 다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뭐냐면요. 항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만족하고 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피고인이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을 때 피고인은 이거 이상의 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검사가 이것까지 항소를 하면요. 검사도 역시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거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만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가서 더 다퉜을 때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법제도의 특징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조선시대 재판은 크게 사송과 옥송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백성과 직접 접하는 수령이 모든 사송과 태형 이하의 옥송을 관할하였다. 수령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찰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데 이를 의송이라고 하였고 또 의송에 의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뭐예요? 1, 2, 3이 있다는 거죠. 답은 3번. 신급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자, 보시면은 배심원 9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배심제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전혀 아니죠. 배심원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자, 니은. 배심원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아니죠. 성인이면 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지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거지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죠. 디귿.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될 것이다. 맞죠? 리얼. 배심원의 판결은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질문에 대한 구제선을 옳은 것은 저는 얼마 전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는데 강도가 무일푼에 천에 고하여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 답은 5번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다음 사례에 미출치인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에 대해 증명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씨는 어떻게 하느냐? 자, 형사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 사람 경우 어떻게 됐어요? 절도죄로 구속되었었죠. 구속된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온 겁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이 딱 들어맞는 경우죠. 답은 2번입니다. 네, 18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